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술잔은 입에 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혹은 피곤해서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했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측인데 사건 열흘 만에 어젯밤에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김호중 씨 포함 관계자 4명에게 전원 출국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제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4분과 함께합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는커녕 자아자찬, 정신승리만 가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혈세탕전으로 국민들 지탄을 받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입니까? 회개하기 거지없는 주장입니다. 단독 외교가 아니라 단독 특권입니다. 계속 김건희 여사 특검 하자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사실 결혼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개인 사인의 일이고요.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부인으로 있을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한다면 오히려 이 김정숙 여사 특검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보신 그대로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다시 공식 행보를 이어갔고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숙, 김건희 여사 모두 특검하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죠. 그런데 이 미묘한 시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내면서 김정숙 여사가 과거에 인도의 세계적인 관광지 타지마할을 왜 갔는지를 두고 다시 한번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독 외교라고 표현한 걸 두고 여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라고 붙어 써야 된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아내가 참석한 것은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다. 인도 정부의 초청을 고사했다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해서 초청했다. 다음 화면 볼까요? 그러니 이야기를 회고록에서 소상히하는 이유,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당의 공세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때문에 출간을 하면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논란이 더 불이 붙은 모양새가 됐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딱 맞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고 국정감사라든지 국회 상임위 질문에서 수차례 걸쳐서 나왔고 또 예. 당시에 문건을 통해서 인도 정부가 우리의 장관의 어떤 초청을 했다라는 것도 다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 자체가 정권이 끝나면서 흐지부지된 사건인데요. 근데 왜 이걸 다시 지금 이 회고록을 통해서 또 다시 이렇게 이슈로 부각시키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영부인의 첫 번째 단독 어떤 행보였다, 외교였다라고 하는 그 규정 자체는 지금 벌써 또 박지원 당선인이 무슨 소리냐, 지금 그 전에 이호 여사가 이미 유엔을 방문해서 유엔에서 연설한 바가 있고 예. 단독으로 한 바 있는데 왜 이걸 또 단독이라고 이렇게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논쟁이 지금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거는 이제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위를 당긴 만큼 논란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가려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 왜냐, 이게 참 피로감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논쟁이 되어 왔는데 계속 어떤 면에서 이 논쟁 자체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이번에 이상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참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결국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이와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공방이 벌어지고 예. 또 이 여당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벌어지면서 자칫 특검 정국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또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도 앞서 여권 관계자들이 얘기했다시피 실제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일단 모르겠지만 만약에 특검이
도입이 된다면 김정수 여사 건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이 지금 일어났었고 사실 당시에도 국민들이 많이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시에 지금 인도 정부가 영부인을 초청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한 것이고 또 당시에 이제 대통령 전용기를 썼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남용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건 특검 야당이 외치면 먼저 김정숙 여사의 이 해당 건도 특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특검.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그리고 비판하는 쪽이 악의적 왜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인도를 공식 방문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또다시 인도를 방문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배현진 의원, 이거 셀프 초청으로 확인했다. 본인 스스로 초청해서 간 거다. 단독 외교했으면 외교보고서에 남을 것이다. 왜 방문일지 안 썼냐? 4억 원의 혈세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이게 여행 목록 쭉 적어놓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냐. 오늘 역공을 여당에서 시작했는데 아까 이현정 의원 말 맞다나 성춘 부의장님.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뭐 최고위 지도부의 뭐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없고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도 없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뭐 대응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미 이 논란은 몇 번이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때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자세히 다뤘던 적도 있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습니다. 이거를 사실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 물타기를 한다는 의도를 지울 수가 없고요. 뭐 지금 뭐 특검을 하면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당시에 지금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그 해 말에 바로 11월에 뭔가 착공식도 있고 행사가 있는데 좀 와달라고 모디 총리가 제안을 구두로 했다는 건 아닙니까? 예. 뭐 모디 총리를 뭐 소환할 겁니까? 지금 모디 총리 그때 연임 성공하셔서 지금도 현직 총리신데 뭐 인도 총리를 소환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방법도 없는 걸로 갖고 뭔가 계속 트집을 잡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예. 혈세 얘기를 또 하시죠. 그러니까 뭐 3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 예. 그걸 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 외교였냐 이런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저희는 그 부산 엑스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쓴 외교 순방 비용만 532억 원입니다. 예. 기존 249억 원을 넘어서는 거의 300억 원 가량을 예비비를 쓰고 하면서 그 해외 순방을 했는데 엑스포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처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효, 얼마나 실효가 있었느냐로 따져서 이건 실효가 없었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했고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것도 특검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도 맞지 않고 뭔가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흠집 잡기를 하는 걸로밖에 보여진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친 부의장 말씀을 존중하면서도 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예. 뭐 그건 그거대로 따져먹고 민주당이 입장을 안 내는 것 혹은 뭐 윤석열 정부의 엑스포도 또 물타기 아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건에 집중하고 뭐 나중에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죠. 김건희 여사부터 전에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부터 제대로 따져봐야 된다는 게 오늘 주말 새 여당의 얘기였습니다. 일단 그러면 6년 전 인도의 세계적인 관광지 타지마할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과거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대화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서로. 저희가 KTV 한국정책방송의 6년 전 홍보 영상을 다시 한번 소환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당시에 인도 측이 일반인 관광객 출입을 통제하고 국빈급 의전을 받으며 단독 사진을 촬영했다라는 게 한국정책방송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물론 뭐 국빈이니까 외교니까 뭔가 의전 차원에서 있지만 이런 것이 버킷리스트는 아니었냐라는 그 여행에 갈 목적으로 간 거 아니냐, 외유 아니냐라는 게 여권의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지 이거 하나뿐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을 꽤 가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전에 4개월 전에 인도 국빈 방문할 때 여기를 가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이제 타지마할을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타지마할이라는 곳이요 정말 전 세계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서 저렇게 뒷배경에 아무 사람이 나오지 않게 단독 샷을 찍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그건 아마 인도 정부가 뭔가 특별히 배려해서 당시도 보면 일반 관광객들을 출입을 일시 차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단독으로 이제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것뿐만 아니라 프라하를 간 문제라든지 또 노르웨이 베르겐을 간 문제라든지 그 어떤 일련의 과정들 이것들이 보면 결국은 당시 어떤 뭐 아주 중요한 외교적인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관광지를 대통령 일정에 넣어서 갔던 것이 실제로 김정숙 여사가 본인이 평소 꿈꿔왔던 가고 싶은 곳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간 게 아니냐. 예. 바로 여기도 이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본 행사는 허황우 관련된 행사였는데 예. 마지막 날 이제 타지마할을 방문해서 저렇게 단독 샷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도 정부도 이제 국빈급으로 예우를 해줬고, 예. 뭐 그거야 이제 우리나라 영부인이기 때문에 해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방문 자체가 좀 이게 이 무리한 거 아니겠는가? 특히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방문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격상을 시켜서 간 것. 그거 자체도 상당히 이제 의문스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 다 일단 해당 타지마할 주변을 통제하고 김정숙 여사만 단독 샷을 찍게 해준 인도 정부 혹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권이 뒷말을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청와대는 인도 정부가 김정숙 여사가 참석해주기를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내왔다면서 당시에도 공식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김정숙입니다. 모디 총리의 주빈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Excellency, I am very, very pleased and honored to receive you in India. But that time, we really wanted somebody higher to participate in the Utsav in Ayodhya. But that time I could not imagine that you will be so gracious that you will personally be present. How excited are we and the people of Ayodhya, I can't tell you. 모디 총리님께서 디왈리 축제에 골급이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저한테 같이 대통령궁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왔으면 또 좋겠다고요. 아까 인도 당시 외교장관이 이런 얘기했죠. 설마 여사님처럼 이렇게 높으신 분이 참석해 주실지는 몰랐습니다. 저희는 장관급 대표만 오셔도 정말 좋은데 의미심장한 말이었죠. 6년 전 저 말. 그리고부터 4년 뒤, 그러니까 2022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이 타지마할 방문이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버킷리스트가 아니냐 이후 더 논란이 되자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고위 인사 참석을 희망해옴에 따라 성사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례 보신 적 있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청와대가 해명했던 간곡한 요청, 지속적인 요청이라는 해명과는 달리 당시 인도 현지에서도 영부인이 올 줄 몰랐는데 와줘서 좀 당황한 반응이었습니다. 무조건 출장과 순방을 다녀오면 그 내용에 관한 상세한 보고가 정부 보고서가 남아야 하죠. 그러나 타지마할에 대한 보고서는 누락됐습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 혹은 여당의 주장 따르면 의혹 제기에 따르면 강재래 변호사님. 네. 원래 이렇게 4억 가까이 들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도 측의 요청은 고위급이었는데 김정숙 여사 가면서 공군 2호기 혹은 경호 차량 뭐 수십 명의 인사들이 대동하면서 돈이 15배 증가했다. 이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인도 측에서 오히려 장관 정도만 오셨어도 괜찮았다. 여사님 오셨던 거 굉장히 놀랍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 다 영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측에서 그리고 또 외교부 문서에서는 문체부 장관에게 출장을 준비하는 것을 요청하는 문서들도 이미 다 공개가 되었는데요. 장관급 정도가 갔으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 국비, 우리
혈세로서 들어가는 돈이 한 2,500만 원 정도인데 예. 지금 김정숙 여사가 어찌하여 김정숙 여사가 가게 되었는지 굉장히 여러모로 의심스럽지만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면서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본인의 전용 그 디자이너의 딸 그리고 청와대 요리사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함께 가면서 3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2,500만 원을 할 수 있었던 것에 예산이 한 15배가 들게 된 것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 말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국고손실죄로 이미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배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가 민주당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느냐?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특검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과거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었었고 지금 검찰에 이렇게 고발까지 들어가 있는데 단 한 차례 소환한 것도 없고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전의 변호사 말씀은 이거예요. 배현진 의원은 인도 정부는 장관오라고 요청했는데 이렇게 공문에서 고위 인사, 장관급 정도가 참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라고 했는데 공문에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님이 행사에 참석해 줄 것을 재차 요청. 영부위 관련 내용은 없었는데 갑자기 김정숙 여사가 타지말 순방하는 방문하는 바람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부풀어졌다. 조기현 변호사님. 근데 오늘 여당에서 또 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 오류를 지적한 게 있는 게 이게 문 전 대통령 회고록은 해당 인도의 큰 축제 개장식이라고 했는데 개장식도 아니라 착공식이다. 뭔가 순방, 버킷리스트를 축소하기 위해서 개장식이 아니라 착공식이라고 그러니까 착공식인데 개장식이라고 뭔가 부풀려서 얘기했다. 이런 여당의 의혹도 제기했거든요. 글쎄요. 그걸 의도해서 이렇게 왜곡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단순한 기억의 착오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당시에 2018년 7월에 공식 대통령 국빈 방문 때 모디 총리가 11월 공식 초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께서 와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던 거고요. 다만 대통령이 4개월 후에 곧바로 다시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그러면 문화체육부 관광 장관 정도 오시면 좋겠다는 초청장을 낸 것인데 당시 청와대로서는 인도 정부의 공식 초청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사가 가는 방법을 제안을 한 거고 그래서 공식 초청장이 온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빈 방문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와의 회동도 있었고요. 예. 당시 그 목적이었던 디왈리 축제 또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을 한 주된 일정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어느 문화 경제적 교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대화들도 이루어졌고요. 외교적으로 충분한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다만 타지마을 간 문제를 지금 계속 부각하면서 이거를 버킷리스트니 관광 목적이 이렇게 폄훼하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 이게 논란이 끝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2020년에 최초 보도가 있었고요. 물론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청와대 측이 패소는 했지만 당사자 적격 문제 이런 게 있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정도의 논란으로 끝나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 문제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부각되면서 갑자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또 논란이 됐죠. 그런데 사실관계, 비용, 예산, 초청의 과정의 문제 다 나왔었습니다.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검의 대상이거나 국정감사의 대상일 정도의 지금 다른 문제가 남아있나요? 다 확인이 된 내용들입니다. 비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다시 지금 이 문제가 나오는 것도 역시 최근에 김건희 여사 특검과 무관치 않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찌됐든 당시 모디 총리는 김정숙 여사의 방문에 대해서 특별히 본인의 트윗에 한글로 기쁘고 환영한다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한 그 감사의 인사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도 당국 또 모디 총리가 원해서 했던 이 초청이었고 그 차원에서 이루어진 외교적 방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기현 변호사 말씀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다만 논란이 지금 확대 재생산된 것도 지난주 금요일에 문 전 대통령 회고록에 여권의 악의적 왜곡이다라고 하면서 촉발된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제가 그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얘기하는 건 회고록에 왜 개장식이라고 썼냐 아무리 기억에 오류라도 뭔가 착공식이 실제로 허황공원 착공식인데 개장식이라고 해서
영부인인 김정수 여사 꼭 참석해야 되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여당 얘기고. 하나 더. 배현진 의원 쪽이 지난번부터 제기했던 건 예산 신청 때는 없었다. 갑자기 타지말 방문이 생긴 것도 나중에 껴맞추기 그 공문 아니었냐 이런 의혹도 좀 제기가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게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예비비를 쓸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예.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계획이 없던 돈을 갑작스럽게 땡겨와서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장관급이 갔으면 2,500만 원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가면서 예. 3억 7천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비비를 3억 정도를 더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국고 손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바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지마할 같은 경우에는요. 김정숙 여사가 뭐 총리를 만나고 이런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타지마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획에도 없었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있어서의 출장 보고서에서도 타지마할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교와 타지마할의 방문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이냐. 오히려 우리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예. 김정숙 여사가 사실은 가고 싶었던 것은 타지마할이 아니었던 것이냐. 왜냐하면 일정이 끝나면 한국으로 바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 하루를 더 지체한다고 해도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있어서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우리 국민 혈세로 쓰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정숙 여사 이 상황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가서 국고 손실했다라는 의혹인데 예.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의혹에 대해서 왜 수사하지 않느냐.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특검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타지마할. 인도의 세계적인 관광지 타지마할뿐만 아니고요. 이현정 의원님,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2019년 3월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방문, 2019년 6월 노르웨이 출장대 그리그의 집이라는 노르웨이의 관광 명소 방문, 이탈리아 콜로세움 방문, 특히 이집트 순방 때는 비공개로 피라미드를 찾았다. 이게 나중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타지마할뿐 아니라 외유성 출장 아니냐, 김정수 여사의 버킷리스트 아니냐. 사실 이런 논란은 끊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외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문을 통해서 문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인도 방문도 했지만 예. 물론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아유 다음에 좀 한번 와주십시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남아 있는 주 공문에는 예.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외교라는 게 저렇게 어떤 그냥 말로서만 이루어진다는 거 누가 뭐 증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이 순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불러일으킨 것은 결국은 어떤 곳에 순방 가면 그 지역에 또 왜냐하면 그쪽 나라에서도 준비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예. 그러면 그쪽 나라도 뭐 여러 가지 인력들 동원해야 되고 뭐 준비가 많은데 유독 이렇게 특히 이제 당시에 그 체코를 갔을 때 프라하를 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 거기에 지금 대통령도 자리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뭐 경유지로 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쪽이 아니라 다른 곳을 경유지로 갔어야 되는데 굳이 그쪽으로 가서 프라하를 이제 보고 왔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라든지 여기 쭉 아까 우리 했던 이집트 순방 같은 경우도 그때도 사실 피라미드 관광을 당시에 이제 수행했던 기자들이 그 뭔가 이제 가고 나면 뭔가 이제 그 이집트 가면 그쪽 한번 둘러보는 게 관례잖아요. 예. 근데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다 왔어요.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정수 여사만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당시 청와대 입장은 그쪽 나라에서 자기들 홍보용으로 해서 꼭 와달라고 부탁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용이면 예. 김 여사 가는 게 사진도 나와야 되고 뭔가 알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일체 비공개로 알려지지 않는 게 무슨 홍보가 되나요? 아무한테 홍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이 촉박해서 이 수행원들은 일체 거기를 못 갔는데 예. 김정숙 여사만 따로 가고 그것도 나중에 홍보용으로 왔다 했는데 나중에 전혀 비공개로 했고 뭐 이런 정황들을 보면 결국은 김 여사가 뭔가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갔다가 좀 이렇게 간 거 아니냐. 그 논란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돼 왔고 지금도 이 의문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현정 의원의 말씀 중에 좀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이른바 외유 논란, 관광 논란이 있을 때마다 사진들은 캄보디아, 노르웨이, 이탈리아 다 사진들이 있어요. 김정수 여사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 다만 여기 보면 2022년 1월에 찾았던 이집트 피라미드 방문은 사진이 없어요. 그 이유는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공개 방문을 했습니다. 저게 해당 2022년 2월 2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이집트 측의 요청으로 둘러봤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죠. 중동 순방 때 피라미드를 비공개를 찾았던 것.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용이나 아니냐라는데 사실 사진도 안 찍혀서 그래서 당시에도 유명 관광지를 일정에 억지로 끼워 넣은 버킷리스트 논란이 당시에 있었고 이번에 타지말 말고도 특히 이 피라미드 얘기도 있었습니다. 좀 되짚어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있는데 그 성춘 부의장님, 저희가 바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저희 뉴스 탑10에서도 이 얘기를 짚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한 일간지가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아니냐. 문재인 정부 취임 후에 19번 출국했고 김정숙 여사도 18번 해외 나들이에 동행했다. 당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저 당시에 청와대 소송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이지만 좀 그렇게 적절하진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저 칼럼에 동의하지 않고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언론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저거에 대해서 뭐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시각에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해석도 가능하겠구나 정도로 넘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항소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때는 좀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다른 외국 정상 내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우리가 안내해서 그들이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해당 나라에서 왜 쓸데없이 관광이나 하고 왔냐라는 비판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거를 역지사지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맹국인 인도에 대해서 뭐 타지마할, 뭐 다른 나라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유명 관광지는 그 나라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키우고 싶고 외국 정상이 왔을 때도 방문하고 싶을 정도의 관광지다. 이런 걸 홍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관광지를 갔다는 것만으로 공격하는 건 부적절하다. 다만 저도 이집트 방문, 그거는 피라미드 방문은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뭐 홍보라고 했지만 영상이나 사진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특검 관련돼서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는 지나간 권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가 지금 고소가 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자꾸 그 결혼 전만 얘기하는데 당선인 신문 때 명품백 받은 수수한 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복합적으로 특검에 올려놓았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성춘 부회장님 말씀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어떤 겁니까? 인도 측에서 만약에 타지마할을 어떤 본인들의 문화유산으로서 뭐 홍보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외교에 쓰겠다라고 했다면 처음에 공식 일정표에 타지마할 방문이 있었어야죠. 그게 처음엔 없었는데 이후에 김정숙 여사가 방문을 하면서 타지마할이라는 일정이 생겼고 그리고 거기에 다녀온 뒤에 우리 대한민국의 출장 보고서에도 타지마할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떠한 사적으로 갔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도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순방을 비판했던 칼럼과 이례적으로 법적 소송까지 했는데 당시에도 재판부는 이 부분을 언론사 손을 들어줬었나요? 항소했다가 소를 취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으로 촉발된 이른바 타지마할 외유 논란에 대해서 야당 내부에서도 애둘러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안 하기 위해서 모두 방탄 발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부인의 단독 외교다.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모셨던 이호 여사님도 유엔총회 초청을 받아서 연설하러 갔었어요. 김정숙 여사 특검하려면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특검 다 해야죠. 김정숙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지원 당선인이. 첫 단독 외교라고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에 썼는데 아니다. 이희호 여사님이 유엔 총회 초청을 받아서 연설하러 갔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비교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희호 여사가 이제 여성학이라든지 또 아동 문제나 여기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유엔 관련된 위원회에 초청이 돼서 일반 비행기를 탔습니다. 당연히 전용기를 탄 게 아니라 일반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서 유엔 총회에서 관련된 이제 아동 관련된 유엔 총회에서 관련된 기조 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이 한 주를 방문해서 인권상 수상을 했고요. 예. 이제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당시 이호 여사는 이 전용기를 타지 않고 일반 항공을 이용해서 갔고 수행 온도 최소화했고 또 그 자체는 그쪽 유엔 측에서 초청을 했었고 자 이런 걸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마 뭐 이렇게 관광 가신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바로 그게 이제 이호 여사가 원래는 이호 여사가 이제 여성학 박사이면서도 또 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단독의 어떤 외교 활동이었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정숙 여사가 저게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박지원 당시 이제 비서실장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 그때 이호 여사가 직접 간 거고 그때는 우리 이 전용기도 이용 안 했다. 예. 다 일반 항공 이용해서 그렇게 직접 갔다 오셨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 전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이게 처음이었다라고 하는 건지 뭐 과하게 이제 이거를 뭔가 포장하려다 보니까 처음이라는 그 이야기를 쓴 게 아닌지 저기 보시면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저 휘장은 대통령이 직접 갈 때만 쓸 수 있는 휘장이라고 그래요. 예. 저 국가의 최고의 원수 그분이 갔을 때만 쓰는 휘장인데 저 휘장을 영부인이 갔을 때 썼단 말이에요. 저것 또한 의전에 맞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용기를 탈 때는 저 휘장을 가려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예.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리나 이런 분들 가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 휘장을 가려야 되는데 왜 영부인이 가면서 저 휘장을 썼을까라는 데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보면 이거 타지말 간 게 관광 명소 간 게 아니라 인도 측의 요청으로 갔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착공식인데 개장식으로 뭔가 부풀려서 얘기했다. 혹은 야권 내부에서도 박지원 당선인은 아니다. 첫 단독 외교라고 하는데 이호서가 먼저 유엔에서 연설했다. 크고 작은 오류들을 여야 할 것 없이 회고록에서 잡아내고 있거든요. 그 조기현 변호사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부인 때 얘기니까 김정숙 여사 특검이 먼저다라고 하니까 아까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 타지말 논란에 대해서 반응은 없어요. 다만 이번에 문 전 대통령 회고록의 대담자 역할을 했던 최정권 전 차관 얘기는 이거 김정숙 여사 논란이 문제면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도 문제 아니냐라고 맞받아쳤는데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 이것 또한 물타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어떤 논란의 전개 양상일 것 같습니다. 두 영부인 문제가 같이 나란히 올라오고 있잖아요. 최근 부각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물타기하기에 충분한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과연 특검할 사안일까요? 특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명품백 문제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수사 개시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수사 진전 사항이 없고 지금의 검찰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특검 요구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논란이 제기된 지가 5년 이상 그리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국감에서 나오고 했지만 법률적 문제가 있다거나 뭐 수사가 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혐의 사실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때 4억 원이 그렇게 쓰여졌으니까 국고 손실이라는 뭐 피의 사실을 만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지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이게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 변호사님, 근데 하나만 더요. 아까 이 얘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이 없고 최정권 전 차관이 그럼 김건희 여사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도 문제 아니냐. 이게 그럼 내용을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당의 공세에 말리고 있다. 이 프레임에 말려든 셈이다. 이렇게 정리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부적절한 발언이다. 조기현 변호사님,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정권 1차관은 아마 이제 이 회고록 대담자였기 때문에 이 논란에 대해서 제기되는 뭐 물음에 답변하는 과정에 설명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앵커님 말씀처럼 그렇게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찌됐든 그 리투아니아 명품백 문제에 비판은 민주당에서 했지만 사실은 김건희 여사도 방문 때 보면 주요국의 어떤 주요 문화유산이나 이런 데 다 가셨습니다. 폴란드 갔을 때도 뭐 수상궁전도 가시고 주요 전시회도 가시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비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리투아니아 방문 명품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 명품을 산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신 거고 지금 타지말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관광 차단하고 간 거기 때문에 두 개 자체가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개인 일정과 그다음에 공식 일정.
그리고 특검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검 살아있는 권력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셨는데 예전에 대북 송금 특검 같은 경우는 죽은 권력한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그런 특검이라는 게 지금 워낙 뭐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를 대면 이 문제도 지금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도 하지 않고 의혹이 계속 있는 만큼 예. 민주당의 논리에 따르면 특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과연 정말 민주당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거는 특검이 되고 저쪽이 하는 건 특검이 안 된다는 논리는 저는 논리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출관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으로 발단이 시작된 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방문 논란.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분명히 했고 여권의 특검 공세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이 논란 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왜 졌는지에 대한 백서를 두고 40일째 논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되레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에 힘만 실어졌다는 시각이 대체적이죠. 그런데 오늘 총선 백서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은 의원이 입장문 하나를 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과감하게 제안하고 싶어요. 정말 당을 위해서 희생할 의지가 있으시면 나오셔가지고 당대표 출마하셔서 백가쟁명식으로 당의 개혁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보자. 지금으로선 한동훈 확실한 흥행 카드 아닙니까? 아무도 마다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마다하지 말고 나오세요 하는데 본인은 마다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백서 TF의 장인 조정훈 의원의 출마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TF 계속 얼룩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 당대표 출마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백서 TF는 끝까지 하겠다. 이건 외풍이 없다. 이렇게 입장 정리가 벌써 나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대표 선거 안 나가겠습니다 하든지 내지는 천목회에서 주장하듯이 TF 위원장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여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조정훈 위원장을 겨냥한 김재섭 당선인의 비판 저게 오늘 아침 상황이고 그 이후에 조정훈 의원이 입장을 냈습니다. 당대표 출마 안 한다. 절대 특정인 특정 세력 한동훈 전 위원장 겨냥한 거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송구하다. 총선 백서 특별위원장은 끝까지 마무리할 것이다. 약간 분위기가 저 이현정 의원님 당대표 출마 안 한다는 걸 떠밀려서 하게 된 셈도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아니 그 입장을 왜 이제서야 내죠? 전 정말 참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이런 직책을 맡으면 본인이 당연히 출마 안 하는 게 사실인데 그동안 계속 출마한다는 것들을 풍겨왔지 않습니까? 각종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 등등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제 본인이 전국적 인물이 다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서야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 이미요. 이 백서 문제는 이미 다 오염이 돼버렸고 이미 다 이 백서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남는 것은 결국 조정훈이라는 이 이름 세자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다는 거죠. 아마 조정훈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을 겁니다. 거의 한동훈급으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며칠 동안 벌써 몇 주 동안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누릴 거 다 누렸고 이제 더 이상 누릴 게 없으니 이제서야 당대표 불출마 선언한다? 이거야말로 철저한 기회주의 아닌가요? 본인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풍기면서 출마할 때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논란이 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이상 쓸모없게 되니까 이제서야 불출마한다? 저는 정말 정치인으로 처진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비판, 언론의 비판을 충분히 활용하다가 나중에 당대표 출마를 안 하는 것도 자기 정치다. 이 의원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짧고 분명하시네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조정훈 위원장을 향해서 백서를 통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사퇴 요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 500표 차이로 가까스로 이기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거든요. 네. 수도권에서 뛰었던 후보들의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번만이라도 내 지역구에 와달라고 마지막까지 얼마나 중앙당에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만한 어찌 보면 혜택을 받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당선되는데 저희가 있었다면 지금
어떠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총선 백서를 쓴다는 이유로 각 조직위원장들을 계속해서 불러서 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선수로 뛸 거면 심판을 그만둬야죠. 빨리 이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은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책임지고 빨리 제대로 된 백서가 나오는데 걸림돌이 제거되도록 해야죠. 박상수 변호사도 저희 뉴스탑10 출연 많이 해서 선수로 뛸 거면 심판 관둬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김재섭 당선인은 정치적 오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 안 되고 있다. 백서가 지금 전혀 순탄치 못하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걸림돌이 제거되도록 해야 된다. 그 강지연의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잘 아실 테니까 실제로 당대표는 조정훈 의원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당대표 일단 접고, 그리고 백서 부분은 내가 꼭 놓지 않고 이끌어가겠다. 네. 이게 본인의 소명의식인지 아니면 이것 또한 자기 정치인지, 그게 또 오늘 입장문 통해서 분분하거든요. 저는 완전히 자기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대표를 나올 급 자체가 아닙니다. 이번에 재선을 했지만 사실은 초선 때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시대전환이라는 당으로서 거기에 당대표로서 있다가 민주당에서는 공천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보이니까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왔고, 근데 국민의힘이 들어와서는 총선 과정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옆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어떠한 한동훈 책임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그 중심에 조정훈 당선인이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분이 전당대회에 나설 의향까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총선 이 백서 TF 단장을 맡으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기 정치를 했고, 저는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조정은 의원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전국 뉴스에 많이 나와본 것, 본인이 정치 시작하고 아마 저는 처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 하셨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만들고 계시는 백서도 이제는 완전히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해서 우리 뉴스탑10에서도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제는 백서 TF 위원장도 사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정, 강전의 두 분께서 조정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셔서, 제가 굳이 반론 차원은 아니지만 조정훈 의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당대표 출마 안 하고 조정훈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선의 책임이 누구 한쪽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전 위원장만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있고 다 있다, 그 팩트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팩트니까 역할을 끝까지 마무리할 것이다. 제가 조 위원장의 입장을 대신 전하는 걸로 약간 두 분의 말씀에 반론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렇고요. 양측의 입장은 이렇게 백서에서 누군가를 특정인을 겨냥한 거 아니냐,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전당대회 출마 명분만 만들어준 거 아니냐는 해석들이 참 많았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저와 같이 여론조사를 좀 보실까요?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68.1, 오세훈 8.4, 홍준표 7.4, 안철수 5.3. 단순히 봐도 숫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이 정도면 당권도 그렇고 향후 대권까지는 변수가 많습니다만 한동훈 대세론이 차츰 형성되고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이 상황의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그 지분의 반은 홍준표 시장하고 조정훈 위원장이 반씩 나눌 정도로 실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두 분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말씀하시길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정치적 발언이나 행보를 할 수가 없었죠.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정치적 입장에 취해졌었는데, 그때 홍준표 시장이 계속 호출을 했고 또 백서 편찬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 부각되면서 오히려 그럼 무슨 대안이 있느냐라는 당내 여론, 또 보수 지지층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향후에도 이 흐름이 꺾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쟁 후보들이 당권 내지 대권까지 보는 적극적인 행보나 발언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뭐 유승민 의원 정도만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고 나머지 유력 후보들은 당장의 어떤 정당대 행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전대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한동훈 대세론에 계속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차기 대권 주자는 조금 먼 얘기라고 하면 또 다른 여론조사 이어지는 흐름이 있는데요. 그러면 차기 당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누굴 선호할까요? 한동훈 62, 나경원 10, 안철수 6, 유승민 5. 강신하 변호사님, 뭐 네. 대권 당권 다 비슷한 흐름입니다. 네, 지금 이거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 봤을 때 지금 당대표로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내용 안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바깥에서 사람들을 때릴수록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최근에 뭐 SNS 글을 한번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별다른 말이 없고 그리고 공식적인 행보라고 할 것도 지금으로서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7월 말 8월 초 정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아마도 그 사이에 큰 변수가 있을 것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는 당대표로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생각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저런 여론조사, 대권, 당권 다 지금 목격담만 나오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뭐 주변에서는 8, 90%라고 하지만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보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여러 판단에 참고 자료를 하겠죠. 당권 62, 나경원 10, 안철수 6, 유승민 5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아까 조기현 변호사도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홍준표 시장도 조정은 의원과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만 높여준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니까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신지어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총선 참패해가지고 나라가 휘청거리는데 또 하겠다? 그거 찍어주는 사람은 진짜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더 이상 뭐 당에 존속할 의미가 없어요. TBC인가 대구방송 인터뷰를 보니까요. 한동훈이 또 당대표를 맡으면 이 당은 해체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찍어주는 당원들은 대체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 거냐? 거의 뭐 찍어주는 당원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절체절명의 이 순간 아닙니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이 당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분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한동훈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구해야죠. 그런데 그건 안 하고 계속 때리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내린 결론이 홍준표 시장이 경상도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좀 쫄보더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쭉 설명이 기본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이현정 의원님. 신지어 전 의원 얘기는 아예 한동훈 전 위원장, 홍준표 시장 이렇게 비판할 거면 아예 당대표 나와라 뭐 이런 말을 주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 시장께서 이제 어떤 뭐 한 위원장에 대한 비판 뭐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자, 근데 그 비판이 너무 지속적이고 너무 또 이 어떤 면에서 보면 편향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집권 여당의 총선이 한동훈 위원장 혼자 다 치르는 겁니까? 그런 정도면 본인 지난 대선에 나오셔서 얼마를 얻으셨나요?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거의 반 정도를 얻으셨을 겁니다. 그럼 그 당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본인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본인 그러니까 당에서 공천 안 주니까 무소속으로 나가서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어떤 이 과거를 보면 본인의 과거도 그렇게 뭐 깔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비판하는 것이 뭔가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비판하실 거면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정말 이 당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내가 그냥 대구시장 버리고 나가서 내가 당을 살리겠다. 이렇게 당원의 그 어떤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선택은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어떤 한동훈 위원장만 책임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 하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다. 왜냐? 집권 여당의 선거가 어떻게 당시에 비대위원장 혼자 책임으로 다 치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일체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죠. 결국은 대통령실의 책임 문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홍준표 시장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을 사고 자, 그러면 정작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 나와서 당선되면 본인 탈당하실 건가요? 뭐 아마 지금 말로 보면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 의원님. 이건 뭐 정말 가정이긴 합니다만 홍 시장이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뭐 규정에서는 뭐 무리는 아닌 거죠?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하시면서도 나올 수 있을 거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 할 수 있고 본인 뭐 뜻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고 나올 수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홍 시장이요, 성춘 부의장님,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론을 여러 차례 공격하면서 다음 화면을 볼게요. 썼다 지운 글들도 꽤 많아서 아마 뭐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얘기도 했고 참패에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뻔뻔하게 나왔다. 이 글은 삭제됐고 여전히 이런 글도 있고 썼다 지우면서 치고 빠지는 전략도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질투심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2022년 선거도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시장이 당대표로서 선거를 이끌었던 게 2018년 지방선거를 전 기억합니다. 그때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가장 크게 이겼던 선거였거든요. 그때 기억하는 것이 그때 막 기사도 나왔던 게 당대표의 지원 유세를 거부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인기가 워낙 그 당시 당대표의 인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이 지원 유세를 다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선거 분위기는 좋지 않았고 이번 24년 총선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 당시 홍준표 당시 대표는 지원 유세를 거부당했고 이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여기저기서 다 와달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똑같이 패배를 했는데 자신은 그 이후에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큰 타격을 받았고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뭔가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질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신지호 전 의원이 나와라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다. 저 민주당에서도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던 적도 있거든요. 유지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최고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아마 휴가를 내고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뭐 도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너무 많이 키워줘서 이제는 저는 한 전 위원장의 아까 지지율을 보니까 7분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7분 능선이요? 이미 60%가 넘어갔는데 전 이렇게 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불출마를 해버릴 경우 마치 간 보는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홍준표 시장이 앞장서서 만들어줬다. 근데 이제 간 보는 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하면 뭐 본인은 어떤 판단을 하든 뭐 그거야 뭐. 근데 지지율이 너무 올라가 버렸으니까 빨리 불출마나 입장 정리를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 버렸으니 이제는 안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요. 지난 주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 SNS에 해외 직구와 관련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현안에 대해서 공개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계기로 뭐 윤석열 대통령과 본격 차별화를 나서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 전에 과거 비대위원장 시절에 정책 관련 얘기를 했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이자 제1호 특별사원 한동훈입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서 오늘 저출생에 대응 공약을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 배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전직이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민과 이런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에 와서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외 직구를 막은 취지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정책 관련 메시지를 냈는데 내용이야 많이 주말 사이에 회자가 됐으니까 한 전 위원장의 속내를 먼저 분석해보고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지연 변호사님. 네. 주제는 해외 직구. 이거 마치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경제 현안을 선택한 거 아니냐. 한 여권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한 언론의 한 모양이에요. 지금까지는 비판에 대한 리액션만 하다가 액션을 시작했다. 이게 복귀 신호탄 아니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시간을 역순으로 갔을 때 전당대회가 크게 밀리지 않는 이상 7월 말 정도 유력하면 그 전부터 이제 복귀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
강재현 변호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아마 한 6월 20일 정도에 전당대 당대표 이제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한동훈 위원장도 어쨌든 어떠한 행보들을 보인 이후에 당대표로서 등록을 해야 그동안에 본인이 어떤 총선 참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직구금지 이슈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은 저는 굉장히 스마트한 생각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구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께서 어떠한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보다 훨씬 싸게 파는 물건들을 좀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이거든요. 예. 누구나 돈이 많고 한국에서도 싸게 팔고 있다면 그냥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살 것입니다. 직구를 하게 되는 이유들 이런 것이 바로 민생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직구는 사실은 또 젊은 층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어떠한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좀 보여줬었던 젊고 스마트한 이미지와도 좀 맞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 저는 어쨌든 이번에 이 K씨 부분에 대해서 본인 SNS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글을 썼다는 것은 향후에도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스스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떠한 전당대회라든지 본인의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첫걸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마치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등판을 기정사실화했을 경우 역순으로 봤을 때 전당대회가 7월 말 혹은 8월 초 유력하다면 한 달 전엔 후보 등록 마감해야 되는데 지금이 이제 5월 18일이니까 한 달 전부터 슬슬 몸을 푸는 거 아니냐. 최근 여론의 흐름도 한동훈 전 위원장 소환 쪽에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치권 해석 그래서 지금까지는 반응만 하다가 본격적으로 본인이 주도하는 액션을 시도한 게 복귀 신호탄 아니냐. 근데 이 K씨 인증 의무화, 해외 직구 얘기는 오히려 야당보다 여당의 잠룡들 간의 싸움이 꽤 많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말 새 유승민, 한동훈, 나경원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너무 섣불렀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고 여기에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외 직구 관련 정부가 손 놓으면 문제고 큰 문제가 있는 건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의 아쉬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여당 중진이라면 뭐 유승민, 나경원 이 사람들의 비판 목소리를 저격한 셈이 되지만 뭐 여기 안에는 직구금지 반대를 한동훈 전 위원장도 외쳤기 때문에 뭐 일단 애둘러서 싸잡아서 유한나를 직격했다 이런 평가가 많죠. 근데 잠시만요. 이게 꽤 싸움이 불붙은 것 같아서요. 조금 전에 오세훈 시장이 관련 메시지를 내놨는데 저희가 속보를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유승민 전 의원의 재반박에 제 의대를 곡해한 거다라고 하면서 야당보다 더한 야당은 자제돼야 한다. 여당이라면 대안 제시가 우선이지 덮어놓고 윤석열 정부 비판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이고 저는 직구 유해성을 검사했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당정 새롭게 정력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오세훈 시장도 이 한동훈, 유승민, 나경원 이 사람들과의 차별을 시도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우선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가 이제 KC 마크라고 2011년부터 통합적으로 코리안 서티피케이션이라고 이제 이걸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전자기기 여기 뒤에 보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한 4,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한 수백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RTC라고 하는 소위 이제 중국계 이 직구 이 채널들이 보면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 굉장히 싸잖아요. 지금 뭐 제가 보니까 거의 뭐 10분의 1 되는 가격도 있고 하니까 특히 이제 MZ세대라든지 마니아층들, 피규어 사시는 분들, 뭐 커피 하시는 분들 등등 이런 분들이 그쪽에 싸니까 이제 많이 구매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알리테모의 물량 공세의 그렇죠. 직구가 핵심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린이들이 쓰는 용품에서 발암 물질이 대거 발견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차단해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수입하는 제품들을 전부 다 KC 마크를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겠죠.
그리고 원활치 않을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맘카페, 그다음에 MZ세대 뭐 지금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자, 거기에 이제 해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건 너무 심하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K시마크 받으라고 그러면 자유시장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건강 문제는 우리가 따로 해서 우리가 하더라도 이거는 막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고 정부가 오늘 철회를 했습니다. 오늘 또 성태훈 지금 정책실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거 국민들이 그냥 건강 발암물질 있는 거 다 사게 놔둘 거냐? 예. 요즘 막 공세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이제 방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서로 간의 어떤 방점을 맞추는 부분이 다르죠. 서울시장 입장에서 보면 국민 건강이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예. 당에 있는 중진들은 이거 지금 자유를 침해한다. 이쪽에 보는 것이고 예. 서로의 어떤 색깔을 드러내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자유로운 구매를 이야기하는 한유나가 옳은 것인지 예. 아니면 국민 건강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거를 대책을 마련했는 오가 나은 것인지 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여당 내의 잠룡들의 어떤 정책 경쟁이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이현정 의원께서 차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저도 가끔 뭐 해외 직구를 하고 뭐 피규어나 뭐 목걸이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해외 직접 구매를 했다는 얘기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다라고 했고 반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승민 전 의원에게 반박까지 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애들로 비판할 정도로 뭔가 서울시장으로서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들과 한유나 유한나와 차별을 하고 있다. 조기현 변호사님. 오히려 정책 경쟁을 여권 잠룡들이 더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를 이 정책만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경쟁적인 관계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총선 패배와 관련해서도 한재웅 위원장이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라고 이미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시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서울시에서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대책이라는 걸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는 명분을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실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부분은 사실관계가 또 맞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자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했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죠. 지금 해외 직구 자체가 다 중단되거나 할 위험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면 그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다른 경쟁자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의도한 발언이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이제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정과 관련된 발언에 국한됐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계속 지금까지 총선 패배와 관련돼 했던 발언이라든가 지금 다른 지금 당내 경쟁자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향후 정치 행보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본질은 뭐 당권에 도전하는 정책적 차별화, 현 정부와 정책적 차별화하는 잠룡들과 서울시장, 광역단체장의 정책적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자기 대권을 조절하는 한동훈, 오세훈, 나경원, 유승민 이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여러 정책 해석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속보로까지 오세훈 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 얘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까지 이번 주제 정리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오기 전에 이번 의장 선거 가지고 막 야단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한 번도 말씀 안 해줘서 감사합니다. 혼을 내주기 위해서 탈당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비를 끊으세요.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출렁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태입니다. 누가 국회의장으로 잘하고 못하고는 두세 번째 후의 문제였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과 맞짱 트는 통쾌감을 추미애를 통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국회의장 후보로 확정된 그 대이변, 오늘까지도 폭풍 민주당 내에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원들의 마음을 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짓밟냐. 우리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되는 걸 원했다. 이게 핵심 논쟁일 텐데요. 탈당 릴레이도 있고 뭐 조국 당 가겠다 뭐 이런 표현 저희가 지난주에 짚어봤습니다만 눈에 띄는 여론조사부터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오늘 뭐 정청래 최고위원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게 있던데 민주당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도 이 혹시 추미애 당선이 국회의장 안 된 거와 일맥상통하는지 어떻게 보세요? 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뭐 탈당계까지 냈으니까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에서 판단하기는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왜 본인들이 지지해서 당선된 분들이 본인들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는지 이 부분에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할 거냐는 문제에 상당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원들을 좀 다독이고 결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결과가 나온 걸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다독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런 추세는 당분간 좀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금방 이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우원식 의원 당선인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당원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원식 당선인의 메시지가 제대로 이렇게 당원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쪽으로 조금 가깝게 가는 부분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 국회의장 후보가 됐는데 뭔가 좀 더 당원들한테 어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이제 국회의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물론 국회의장이 중립적 입장이 성립돼 맞죠. 민주당 당원들이 이제 뽑는 건 아닌데 이제 당원들한테 그렇죠. 메시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철회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예. 우원식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도 당선되고 나서 입장이 상당히 많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도 일정 부분 당원들에 대한 생각들 반영돼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당원들을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선명성을 강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정청래 최고위원도 지금 당이 위기다. 뭐 다 지지율도 떨어지고 다 탈당하려고 한다라고 했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뉴스탑10 속보로 짚어봤다시피 친명 초선들이 중심이 된 더민주혁신회의에서도 저희가 추미애 당선인이 안 된 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탈당을 막아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까지 좀 했었거든요. 초선들의 모임이. 근데 성춘 부의장님 실제로 뭐 조국 당 가겠다 10,000명 정도가 탈당하겠다는데 이 정도면 뭐 진짜 민주당 내에서도 심각한 겁니까? 글쎄요, 뭐 보기에 따라 심각한 수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글쎄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탈당 러시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뭐 당원의 말을 다 100% 들어줘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마치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당원들에게 말하는 것은 저는 거짓된 공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원들이 해주는 거 다 들어주겠다는 것도 저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기 뭐 지금 우원식 당선인이나 그 이전에 뭐 불출마를 선언한 뭐 정성호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이나 이분들이 완전한 찐명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번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분들까마저 수박 취급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에 수박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넌 수박 나가, 너 수박 나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저는 결국 남게 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한 명밖에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저거에 다 일일이 대응해 줄 수는 없니다. 저는 당원 여론조사 결과에서 추미애 당선이 높게 나온 건 맞죠. 근데 예. 여론조사의 맹점이라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모든 국가 정책을 정할 수는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은 뭐 국민들에게 세금 올리자고 하면 다 올리자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낮추자고 하겠죠. 예. 20대 남성들에게 군 기간 어떻게 하자고 여론조사하면 당연히 없애자고 하겠죠. 줄이자고 예. 하겠죠. 그런 것처럼 모든 당 의사결정 구조를 당원에 따라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과 밀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는데 예. 이번에는 좀 약간 소원해지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들을 당기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멀어졌다고 해서 무슨 사과를 하고 마치 우원식 당선이 된 것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면은 앞으로의 국회의장으로서 어떻게 활동을 예. 합니까? 저는 매우 지금 지도부가 특히나 정청래 의원은 경선이 있기 전부터
특정 후보 추미애 당선인이 되지 않은 것은 뭐 낙타가 바늘구멍을 그 정도로 아예 그냥 지지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지도부로서 해야 될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 또 반성, 사과 계속 나오는 것이 과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의원직 당선인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 저는 재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취훈 부의장 논평에 적극 공감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또 비판받는 거 아니세요? 뭐 전 늘 뭐 소신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제가 몇 분 나오실 때마다 안부를 묻기도 하는데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이거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근데 주말 사이에도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뭐 정청래 최고위원 뭔가 당원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총력전을 펼치는 건 알겠는데 김민석 의원은 아예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몫으로 10%를 반영하자. 당원 2배, 권한도 2배 늘리자.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몫을 10% 반영하자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금 민주당의 내부를 보면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거 업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위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당무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분이 바로 이 대표잖아요. 그 당원조원을 만들고 뭐 그 역할을 확대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자신들의 힘이 실제로 이제 어떤 과시가 됐지 않습니까? 지난 공천 과정에서 실제로 다 과시가 됐고 하니까 점점 더 그 효용성이 커지는 거죠. 이제 국회의장도 내 손으로 뽑아야지. 원내대표도 내 손으로 뽑아야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일부 저런 몰지각한 분들이 이제 편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요.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원들 있을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국회의원 있습니까? 그냥 찍으라면 찍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면 있는 거지. 국회의원 뭐하러 우리가 뽑아요? 그냥 다 그냥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옛날 그리스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5천만 명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습니까?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문제는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혼자만 남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마 앞으로 또 되면 이재명 대표도 아마 수박이라고 비난받을 거예요. 왜냐? 너무나 이 강성 지지층의 힘을 너무나 키워줬고 이들이 당을 흔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결국은 지금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정말 크게 훼손되고 어떤 포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원에게 국회의장 몫 10% 당원들에게 10% 몫으로 국회의장 뽑는 걸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몰지각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일단 그거는 받아내는 입장에서 좀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순환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부도 오늘 꽤 여전히 우원식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를 두고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뉴스탑10 1위로 가보겠습니다. 만약 이게 꿈이라면 영원히 꿈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게 무슨 음악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저게 음악이다라고 해준 사람들이 우리 아리스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수 김호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상황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 유흥주점에 같이 있다가 호중이가 집에 먼저 귀가를 했어요. 그 유흥주점에 있는 차로 데려다 줬대요. 그 차가 그러면은 유흥주점 차예요? 예, 유흥주점에서 그런 이런 픽업 서비스하는 차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태워다 줬대요. 그리고 집에 있다가 자기 지인을 만나려고 개인 자차를 끌고 나왔다가 사고가 난 건데 당시 소소수 관계자는 저런 말을 했었는데 말을 수차례 바꾸며 음주운전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던 가수 김호중 씨 측이 어젯밤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 만에 결국 음주운전, 그러니까 음주 뺑소니를 시인한 셈이 됐는데요. 시인을 했지만 경찰의 진짜 수사는 이제부터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준비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준비한 1위, 저희 채널의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한 확보한 CCTV 영상부터 먼저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점은 바로 사건 당일 5월 9일 밤으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확보한 영상, 저 두 사람 바로 김호중 씨의 매니저 두 사람입니다. 왼쪽이 바로 사고 발생 직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김호중 씨의 모습 저희가 며칠 전 뉴스탑10에서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오른쪽에 김호중 씨의 매니저로 추정되는 저 사람이 김호중 씨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좀 더 저 영상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김호중 씨가 사고를 일으켰던 시간이 밤 11시 반에서 50분 경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그 직후에 김호중 씨가 저 점퍼죠. 이 검정색 점퍼에 하얀색 무늬가 크게 들어가 있는 저 점퍼를 입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신 것처럼 왼쪽 화면입니다. 찍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은 시각 비슷한 곳에서 이 사고 지점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밤 12시 40분, 그러니까 새벽 12시 40분쯤에 허위 자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김호중 씨의 그 매니저가 왼쪽에 지금 보이는 사람인데요. 아까 뒷모습이 나왔었는데 저 뒷부분 문양이 김호중 씨가 입고 있던 사고 당시에 입고 있던 그 옷을 입고 저렇게 지금 왼쪽 모습입니다. 돌아다니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포착이 된 거예요. 눈에 잘 띄는 외투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눈에 잘 띄는 외투이니까 바꿔 입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주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밝혀져야 되는 제가 가장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범인 도피를 위해서 허위 자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김호중 씨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김호중 씨가 이 사고 이후에 저렇게 옷을 벗어줬을 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알고 옷을 벗어준 것인지, 그리고 사고 이후에 김호중 씨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 그 장면도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호텔 옆에서. 그렇다면 그때는 이미 옷을 바꿔 입은 매니저가 뭔가 사건 처리를 하러 갔다는 것까지는 김호중 씨가 충분히 인식을 했을 텐데 도대체 그 매니저가 자신의 옷을 입고 무슨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저렇게 여유 있게 음료와 맥주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이 결국에는 김호중 씨의 범인 도피 교사 내지는 방조 혐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김호중 씨의 성실한 답변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채널A가 확보한 입수한 저 영상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영상은 꽤 여러분도 혹은 저도 여기 계신 네 분도 이해하기에 꽤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희가 애초에 입수했던 저 영상, 김호중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저 장면, 당시에는 공황 상태였다라고, 경황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저 영상 이후에 불과 50분 뒤에 저렇게 김호중 씨 매니저가 해당 옷을 바꿔 입고 또 다른 매니저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 김호중 씨의 옷을 입은 매니저, 조직적 은폐 혹은 김호중 씨가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는 의혹, 범인 도피 교사 혹은 방조 혐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는 진짜 이제부터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저 영상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1시간여 뒤에 매니저가 대신 거짓 자수했다. 이게 아마 의혹과 논란의 시작이었는데요. 눈에 띄는 저 외투가 꽤 눈에 선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CCTV 저희가 준비한 확보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한번 짚어볼 테고요. 범죄 심리 전문가인 이수영 교수 모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교수님, 어제 밤이었어요. 전혀 뭐 술자리 입만 댔다, 혹은 피곤해서 대리 불렀다, 공황 있어서 당시에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의 얘기했던 김호중 씨가 사건 방 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이렇게 시인을 할 그 상황이었으면 처음부터 시인을 왜 안 했는지가 사실 좀 의문이 되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뭐 의문을 풀기 위해서 그 사이에 지난 열흘 동안 이 사람이 도대체 뭐를 했는지 하는 거를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결국에는 그 사이에 공연을 했어요. 지방 공연까지 해가지고 지금 상당 부분 여러 건의 손님들이 이 수천 명이 들어오는 그런 공연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초기에 시인을 하면 그 공연을 하지 못할까봐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공연을 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는데, 그럼에 있어서 좀 괘씸하다고 느껴지는 건 사실 처음에는 본인이 마치 뭔가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공황장애 때문에 아파서 결국에는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너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예. 뭐 음주를 했으면 음주를 그냥 시인을 하면 될 일을 심지어는 이제 정신적으로 취약함을 호소를 해서 마치 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인 양 예. 그렇게 이제 팬들한테 동정심을 유발하더니 결국은 한 게 뭐냐. 결국 시간을 벌어가지고 공연을 해서 결국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남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난이 심해지니까 이제서야 뒤늦게 시인을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수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화면을 저와 같이 보시면 네. 여러 요인들이 아마 분석하는 경우인데 구속영장까지 검토하겠다는 경찰 혹은 계속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음주 정황도 나오고 여론도 악화되고 동석재 뭐 유명 개그맨이 있었다더니 혹은 래퍼도 함께 있었다더니 이런 것보다 이 교수님 말씀은 일단 공연을 하고 나서 이런 입장 발표를 하겠다라는 정도의 계획이 김호중 씨 혹은 김호중 씨 소속사로부터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 그럴 개연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예. 뭐 저기 나와 있는 저런 이제 단서들도 지금 뭐 차일피일 시인이 이제 늦어지는 이유가 되기는 되죠. 뒤늦게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속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시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애시당초에 이 줄줄이 이제 계획된 이 공연을 사실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취지가 지금 꼭 김호중 씨만 그런 취지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문제는 지금 나머지 사람들이 세 사람이 더 공범들이 있는 거나 진배가 없잖아요. 그렇죠. 매니저 두 명과 결국 대표란 사람. 예. 사실은 모두 의논하여 지금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예. 조직적, 이 또한 조직적일 수 있다. 그 허준 변호사님, 진짜 수사가 이제부터라고 제가 강조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법무부는 경찰이 신청한 출국금지 요청을 바로 즉각 승인했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김호중 씨 포함한 4명이 지금 출국금지 조치가 됐고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증거인멸 교사, 공무집행 방해, 최대 15년형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출국금지 조치, 구속영장 신청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사건 자체의 처음 발단만 놓고 본다면 제가 사건이 경미하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이 피해 자체가 뭐 택시가 완전히 부서졌다라든가 뭐 사망자가 발생했다든가 이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김호중 씨가 초범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협조적으로 나오고 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사건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의 대처가 결국에는 더 큰 화를 불렀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사고 미조치 그리고 뭐 이 상해 정도에 따라서 도주치사죄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어 보이고 거기다가 허위 자수를 하고 블랙박스를 파손하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2명이 같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했어요. 이거는 음주 사실을 단순히 숨기기 위해서 도주한 거다 뭐 숨어 지내는 정도를 넘어서서 조직적으로 이 회사에서 이렇게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한 어떻게 보면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법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혐의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고 지금 위험운전치상 최대 15년형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게 뭐 정상적인 운전 상태였는지 입증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예. 수사기관 쪽에서도 상대방의 대응이 이렇게 치밀하게 증거인멸하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추가 범죄를 더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금 출국 금지 조치까지도 하게 된 것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아직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모든 사유가 성숙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앞으로 이 김호중 씨의 수사에 대한 협조 태도라든가 확보하는 증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장 신청 여부가 가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찰도 꽤 단호해졌습니다. 김호중 씨 측이 오늘이라도 나가겠다, 부르면 나가겠다 했더니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경찰 조사 그냥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취지이기도 했거든요. 피곤하다고 대리운전 불렀다고 최초에 얘기했는데 사실 그간의 행적들을 저희가 조각조각 모아봤더니
낮부터 시작됐잖아요. 맥주 시켰고 소주 7병에 맥주 3병. 이걸 뭐 오롯이 다 김호중 씨가 마신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제 3차 유흥주점 본인은 이제 전반적인 음주운전을 시인했고 인근에 있는 자택의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오는 과정에서 직접 운전하다 음주병 소녀의 가해자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게 궁금한데요, 이수영 교수님. 음주를 인정했는데 이게 변호사와 어떤 조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간이 열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실제로 역순으로 해서 어떤 기법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면서요. 쉽지는 않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제 국가수에서 음주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까지는 지금 사실은 이제 밝혀졌는데요. 물론 뭐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상당히 시일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 추정치를 가지고 지금 사건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뭐 시일이 흘러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대응을 시일을 끌면서 하기가 일반인들 같은 뭐 법률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분의 변호인이 지금 고위 정관 출신의 그런 이제 변호인을 뭐 여러 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이제 결국 결정을 했는데요. 근데 마실 거라 죄송한데 부연 설명하자면 과거 총장 대행까지 지냈던 조남관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법률 조력을 하고 있죠. 네, 아주 고위 이제 정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본인의 이제 어디 홈페이지에다가 공식 입장문을 SNS에다 올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공식 입장문에 무죄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왜냐하면 지금 추정밖에는 될 수가 없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명확하게 그 추출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무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가 지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문을 혹시 초기부터 해주셔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뭐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의적인 비판은 받더라도 법적으로는 뭔가 더 문제되는 걸 막고 있다. 뭐 이런 이수영 교수의 분석도 있는데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마시지 않았다. 피곤해서 대리기사 서비스를 이용했다. 사고 후 심각한 공황이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 얘기 듣고 이수영 교수님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먼저 드세요? 뭐 제가 볼 때는 부분적인 시인 보통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 쌩 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일부 시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술잔을 입에 대긴 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이런 종류의 이제 부분적인 시인이라고 보이고요. 결국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되는 과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은 그럼 좋았을 텐데 뭐 이것도 사실 여러 번, 3번의 거짓말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여러 번의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시인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재판부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지면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만천하의 저런 해명들이 다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사회적 이슈가 됐냐면요. 그 허주현 변호사님. 이원석 검찰총장도 얘기를 내놓은 게 애초에 지난 주말 보도로 알려지기로는 운전자 바꿔치기 혹은 계획적 허위 진술 혹은 음주운전 시인하지 않았을 때도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 뭐 맥주를 마셨다고 하는 혹은 그 핵심 증거를 인멸하는 시도 같은 거를 구속사유 판단에도 적극 반영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바꿔치기, 그러니까 허위 자수죠. 그리고 계획적으로 허위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가 공권력을 기만하고 뭐 국민들을 우롱하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모든 것이 실체적 진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하는 사법 방해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이 부분을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그러니까 뭐 이전의 사례에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후에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중간에 내 몸속에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닌 것처럼
오염시키기 위해서 측정 직전, 사고 이후와 측정 사이의 그 시점에 추가적으로 음주를 더해서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이 사실상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그 법의 규정을 맹점처럼 악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고의적인 음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호중 씨가 이번에 뺑소니 사고 난 이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하기 직전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 그 장면이 누가 보기에는 혹자가 보기에는 나중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 대비해서 일부러 술을 마시는 장면에 CCTV가 있는 걸 알면서도 구매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대검에서 이번에 아예 추가 음주를 한 것에 대해서 음주 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영향으로 처벌하기 위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당한 결과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입법 건의를 한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영 교수께서 아까 아마 음주를 시인하는 과정에 공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뭐 이때까지 공연은 이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공연도 음주운전은 음주 뺑소니고 노래는 계속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너무 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범죄를 회피하는 일이 위아래 가리지 않고 결국은 막 이렇게 만연되어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 대체 본인이 잘못이 있으면은 일단은 반성을 하고 근신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일반인들의 태도인데 지금 이 사람은 공연을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구속될 때까지 아마 공연할 그런 이제 결심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미 공연을 4번이나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아까 나온 대로 지금 고향에서 2번, 창원에서 2번.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40억의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공연을 하겠다, 강행하겠다. 23일, 24일에도 또 공연을 하겠다. 그럼 또 수십억의 지금 이익이 남을 텐데 이게 지금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가 할 이제 행동으로 적합하냐? 이 부분에서 정말 제가 추락했다. 우리나라의 사법적인 규범이 추락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합니다. 네. 범죄심리 전문가와 함께 혹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부분과 어떤 속내로 음주를 인정했는지에 대한 시인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두 영부인 중에 누가 더 잘못했나 대결인가요? 좀 씁쓸합니다 하셨고요. 해외 직구가 설마 중국산만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국회의장도 국민투표로 뽑자라고 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게 김원식 사건의 교훈, 지나가신 말씀이시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옷이 특이해서 바꿔 입었나라고 경악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는 이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고요. 공분을 일으키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이 공개되는데 제 긴 설명보다 바로 사진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게 어디서 무슨 장면입니까? 지난 17일에 있었던 장면인데요. 김포를 출발해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 탑승한 승객의 모습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앞좌석 등 받침대라고 그래야죠. 머리 받침대 위에 발을 올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심지어 맨발로 저렇게 발을 올려놓고 저거를요. 이륙해서 활공할 때까지 저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민폐고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저런 모습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난 4월에 부산의 영화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4명의 20대 남녀가 영화관 2번째 줄에 앉아서 저렇게 발을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뒤에서 보는 사람들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고속버스 탄 승객이 기사가 보는 장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앞좌석에 발을 올리는 장면 정말 민폐뿐만 아니고요. 저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렇게 운송수단에 발을 올리고 있는 것은요. 급정거를 하거나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게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 시간에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만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중도덕. 발 얘기로 마무리하니까 참 씁쓸한데요. 그만큼 오늘 세간의 공부를 많이 자아냈습니다. 월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에이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